매달 150만 원씩 5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라면을 먹는데 며느리는 제 돈으로 사돈과 그리스 여행을 갔더군요. 저축도 없다며 저를 무시하던 며느리. 하지만 그 며느리가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이은숙 75이에요. 지금 제 세상은 딱 이만큼 창문 하나 없는 한 평 반짜리 고시원 방이 전부죠. 네모반 듯한 이 작은 상자 안에서 벽지를 바라보며 지낸 지도 꽤 됐네요. 이 방에서 유일하게 제 것이라고 부를 만한 사치품이 있다면 저기 머리맡에 놓인 낡은 심장약통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벨이 다 달아있죠. 아침에 뻣뻣한 무릎을 겨우 일으켜 세웠어요. 밤새 뒤척였더니 뼈마디가 다 쑤시네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손바닥에 알약을 하나 톡 털어넣고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걸 또 반으로 쪼개야 하나. 약값이 만만치 않아서 요즘은 자꾸 아침 약을 거르게 되네요. 에이, 오늘은 그냥 먹자. 무슨 일 있겠어. 겨우 물 한 모금으로 약을 삼키고 좁은 문을 나섰어요. 복도는 언제나처럼 어둡고 축축해요. 양옆으로 똑같이 생긴 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옆방 총각은 또 밤새 시끄러운 예능을 틀어놨는지 웃음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새어나와요. 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오래된 김치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훅 코를 찔러요. 공용 주방에 들어서니 어제 누가 먹다 남긴 컵라면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찬밥이라도 좀 얻어먹을까 싶어 냉장고를 열어보는데 그때였어요. 주머니 속 낡은 폴더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혹시 요양원에서 떨리는 손으로 겨우 열었는데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한서연. 제 며느리죠.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라고 했어요. 저희 급하게 유럽 출장 가게 됐어요. 유럽? 갑자기? 어머니, 저희 집 좀 며칠 봐주셔야겠어요. 현관 비밀번호는 아시죠? 315. 제 생일이에요. 저걸로 해놨다고 얼마나 생색을 냈는지. 아, 그리고 냉장고에 낡은 빵 있거든요. 그거 그냥 데워 드세요. 다른 건 손대지 마시고요. 낡은 빵.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제가 겨우 입을 떼려는데 우리 진우는 아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요. 아, 바빠요, 어머니. 지금 공항 가야 해요. 끊어요. 딸칵.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제 아들 진우 목소리는 듣지도 못했네요. 공용 주방의 싸늘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한참을 그저 서 있었어요. 유럽. 신림동 꼭대기. 이 낡은 고시원에서 며느리가 사는 여의도 오피스텔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해요. 낡은 운동화를 구겨 신고 정류장으로 향했죠. 사람들로 꽉 찬 버스에 몸을 싣고 꾸벅꾸벅 졸다가 내려서 또 한참을 걸었어요. 여의도는 언제 와도 딴 세상 같아요.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건물들 사이로 제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315. 비밀번호를 누르자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훅 끼쳐오는 비싸고 차가운 공기. 텅 빈 집은 어찌나 넓은지 제 목소리가 다 울릴 것 같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낡은 빵이라는 걸 찾았죠. 종이에 곱게 쌓인 딱딱하고 거무죽죽한 빵이었어요. 이게 무슨 장인이 만들었다는 비싼 빵인가 봐요. 이걸 데워 먹으라 쓴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그 빵에 손대지 않았어요. 그냥 넓은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해가 지는 것만 바라봤어요.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있으니 제 고시원 방보다 더 춥게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 내외는 연락 한 통 없더군요. 하긴 바쁘다니까 유럽은 시차가 반대라고 하던가요. 심심하기도 하고 점심이라도 얻어먹을까 싶어 동네 복지센터에 나갔어요. 거긴 그래도 저 같은 노인네들이 바글바글해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거든요. 자,
어르신들, 오늘은 앱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앱, 강당에서는 스마트폰 교육이 한창이었어요. 선생님은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노인들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작은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죠. 와이파이가 뭐냐? 앱은 또 뭐냐? 저도 몇 번 배워보려다 포기했어요. 너무 복잡하고 눈도 침침해서요. 이렇게 세상과 멀어지는구나. 씁쓸한 기분으로 구석에 앉아 있는데 친구 순자 씨가 제 옆으로 왔어요. 은수가, 너는 아들 잘 둬서 좋겠다. 며느리가 아주 효녀야. 효녀. 갑자기 무슨 소리래요. 내 며느리가. 순자 씨가 자기 스마트폰을 제 눈앞에 불쑥 들이밀었어요. 이것 봐. 며느리가 페이스북인가 뭔가에 올렸어. 아유, 부러워라. 화면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겨우 눈을 찌푸리고 초점을 맞췄죠. 그때 보였어요. 사진이었어요. 파랗다 못해 눈이 시린 바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거대하고 하얀 배. 유람선, 호화 유람선, 호화 유람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갑판 위에 제 아들 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며느리 서연이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활짝 웃고 있었죠. 제 손녀 하윤이도 작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낯선 두 사람, 아주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화려한 옷을 입은 부부, 며느리의 부모님, 제 사돈 부부였어요. 사진 밑에는 반짝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부모님은 되축하 깜짝 선물, 그리스 10일간의 행복, 깜짝 선물, 유럽 출장, 낡은 빵, 그리스, 샴페인.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순자 씨가 옆에서 뭐라고 계속 떠들었어요. 좋겠다. 은수가. 그리스래. 그리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깨진 계산기처럼 숫자들만 마구 돌아다녔죠. 150만, 원 150만. 지난 5년간 아들 녀석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손녀딸 학원비가 모자라다고 제가 매달 붙여준 돈이었어요. 그리고 제 심장약. 오늘 아침 반으로 쪼갤까 망설였던 그 하얀 알약 심장약 절반. 그 숫자들이 저 화려한 샴페인 잔과 그리스의 푸른 바다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돈의 얼굴 위로 겹쳐졌어요.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다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찌든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그 초라한 저가 요양원. 침대 위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 누워있는 내 남편, 강인섭의 얼굴. 배신감. 순자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일어섰어요. 어떻게 복지센터를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버스를 타고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가슴 한구석, 심장이 아픈 그 자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만 느꼈어요. 제 방, 한 평 반짜리 상자. 문을 잠그자마자 저는 무릎으로 기어갔어요.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손을 뻗었죠. 먼지 쌓인 손끝에 차가운 쇠부티에 감촉이 닿았어요. 몇 년간 열어본 적 없는 낡은 깡통 상자. 드르륵 상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차가운 쇠부티 감촉이 손끝에 맴돌았어요. 이 낡고 녹슨 깡통 상자. 수십 년 동안 제 침대 밑 가장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었죠. 이걸 다시 꺼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니, 어쩌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스의 푸른 바다, 샴페인 잔, 깜짝 선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래 깔린 내 남편, 강인섭의 시간, 제 심장을 쪼개서 마련한 그들의 행복. 뚜껑을 여는데 끼익 하고 녹슨 쇠가 비명을 질렀어요. 30년 묵은 공기가 훅 하고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 냄새를 맡으니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1990년대 중반이었나 아직 아들 진우가 어렸을 때였죠. 제 남편 강인섭 씨는 참 성실한 건설 노동자였어요. 은수가 나중에 진우 크면 보여주게 근사한 집 하나 짓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웃는 건 꼭 아이 같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오늘따라 비계가 흔들리는 것 같네. 조심해요. 라는 제 말을 뒤로하고 현장으로 나갔는데 그게 인섭 씨가 두 발로 서서 나간 마지막 모습이었죠. 비계가 무너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 병원 복도에서 맡았던 그 짙은 소독약 냄새가 지금도 생생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전신마비, 척추가 완전히 부러졌대요. 남편은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병원비, 수술비, 빚,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돈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우린 결국 살던 집을 팔아야 했어요. 갓 초등학생이던 아들 진우 손을 잡고 저기 달동네 빈민가의 좁은 단칸방으로 숨어들었어요. 친척들이라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아왔죠. 그들의 눈은 걱정이 아니라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은숙이 너 저기 교회에 쓸모없는 땅 사둔 거 있다면서. 인섭이가 정신 나간 소리 하면서 사둔 그 황무지 말이야. 그거라도 팔아서 병원비 보태야지. 식물인간 붙들고 언제까지 버틸 거야. 그 땅, 인섭 씨가 땅은 배신하지 않아. 여긴 언젠가 길이 날 거야. 라며 저축한 돈을 몽땅 털어 사둔 황무지였어요. 이건 인섭 씨 유일한 꿈이야. 절대 못 팔아요.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독한 년, 저러다 애까지 망치지 하는 욕을 수없이 들었죠. 그날부터 제 이중 생활이 시작됐어요. 친척들 말대로였죠. 돈이 필요했어요. 갓난아기 없고 식당 일 하던 솜씨를 살려야 했어요. 새벽 4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돼지 뼈다귀를 받아와서 커다란 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죠. 시장 귀퉁이에 작은 국밥 가게를 열었어요. 뜨거운 김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국자를 저었죠. 국밥 아줌마, 국자 아줌마.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국밥 장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남편 병원비는 밑 빠진 독 같았거든요. 밤 9시 가게 문을 닫으면 곧장 여의도 빌딩으로 향했죠. 심야 사무실 청소일이었어요. 화장실 변기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텅 빈 사무실에서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 1시간 눈 붙이고 다시 일어나 뼈를 고아야 했죠. 하루 3시간, 4시간 자는 날이 20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살아야 하니까. 누워있는 남편 병원비 대야 하고 우리 아들 진우 공부시켜야 하니까 억척같이 버텼어요. 시간은 참 무섭게 흘러가더군요. 그 와중에 진우가 커서 명문대에 덜컥 합격을 한 거예요. 기쁘기도 한데 눈앞이 캄캄했죠. 등록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전 결국 제 분신 같았던 그 국밥 가게를 팔았어요. 솥단지를 넘기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들 학비를 댔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아니, 인섭 씨의 그 고집스러운 믿음이 맞았나 봐요. 기회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오더군요. 국밥 가게를 판 돈으로 근근히 버티던 어느 날이었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죠. 강인섭 씨 명의로 된 교회 땅 말인데요. 거기가 신도시 개발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그 쓸모없던 황무지, 남편의 유일한 꿈,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예요. 건설사들이 줄을 섰죠. 결국 그 땅은 40층짜리 거대한 빌딩이 되었어요. JS 타워, 인섬 인세이오피의 JS를 딴 이름이죠. 저는 하루아침에 재벌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국밥집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마포 구석의 낡은 2층 건물 하나를 사둔 게 있었어요. 그냥 노후 대책이었죠. 그런데 글쎄,
나라에서 거길 창조의 거리인가 뭔가로 만든다는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 이름도 어려운 그거요. 젊은 예술가들이 몰려들고 예쁜 카페가 생기더니 제 낡은 건물이 100배가 넘게 뛰었어요. 인터넷 뉴스에 마포의 숨은 알부자라고 제 건물이 나왔더라고요. 복지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육받다가 우연히 본 거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돈, 내가 지켜야 한다. 진우도 중요하지만 내 남편 인섭 씨를, 그리고 나를 지켜야 한다. 저는 JS타워는 복잡한 법인으로 묶어두고 마포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돈을 3개로 쪼갰죠. 이 상자 안에 든 통장 3개. 이게 그거예요. 첫 번째 통장. 이름은 새벽. 내가 국밥을 끓이기 위해 일어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려고요. 두 번째 통장. 추수. 20년간 흘린 땀의 결실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통장. 국자. 평생 국밥을 퍼나르던 내 인생, 내 별명이죠. 이걸 비밀 금고에 넣어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왜 아직도 검소하게 사는지, 왜 남편을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지 수군댔죠. 물론 JS타워가 생긴 뒤엔 최고급 요양원으로 옮겼지만 그 전까지의 고생은 말도 못해요. 심지어 저는 그 후로도 한동안 청소 일을 계속했어요. 돈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쉽게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깡통 상자 안에 통장 3개를 가만히 쓸어봤어요. 새벽, 추수, 국자.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에요. 내 새벽 사시, 내 3시간의 쪽잠, 내 남편의 꿈, 그리고 내 20년의 세월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 내 며느리는 이 돈으로 사돈의 은퇴를 축하하고 있었던 거죠. 낡은 빵. 그래. 너희에게 나는 그저 낡고 쓸모없는 빵이었겠지.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그 낡은 빵이 사실은 너희가 발 딛고 있는 40층짜리 빌딩의 주인이었다는 걸. 차가웠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건 분노가 아니에요. 아주 차갑고 아주 단단한 결심이었죠. 제 손에 들린 이 3개의 통장, 새벽, 추수, 국자. 이 낡은 종이 조각들이 제 30년 세월의 무게예요. 이걸 들고 있으니 그들의 착취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고시원 방까지 밀려나게 되었는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해지네요. 그리스 유람선 사진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바보였죠. 모든 건 제 아들, 진우가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부터였어요. 진우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금융회사에 다녔죠.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를 소개하겠다며 데려온 게 바로 안서연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찌나 반짝이던지 자신을 유능한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하는데 말투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진우가 조건을 걸었어요. 자기는 더 이상 월급쟁이로 살고 싶지 않대요.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스타트업을 해야 해요. 그게 미래래요. 며느리인 서연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투자는 타이밍이고 초기 자본이 확실해야 성공한다고요. 그때 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마음이 약해짐. 내 아들. 평생 고생만 한 내 아들. 아버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꿈이 담긴 이 돈, 아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이 깡통 상자 속 첫 번째 통장, 새벽 계좌 통장을 들고요. 마포 건물을 판 돈이었죠. 저는 거기서 20억 원을 뺐어요. 그 돈으로 여의도에서 가장 좋다는 고급 오피스텔을 사줬어요. 전망이 그렇게 좋다더군요. 이걸로 결혼 선물 겸 내 사업 자본으로 써라. 진우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세상 최고라고요. 저는 그 돈을 주고 남편 병원비, 남편의 요양원비,
와 제 생활비를 아껴야 했으니까. 여기 이신림동 고시원 이사후로 들어왔어요. 아들 내외에게는 시장이 가까워서 편하다고 아늑하고 좋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들은 정말 그런 줄 알더군요. 그렇게 20억을 주고 나니 제 역할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손녀 하윤이 손녀 하윤 출생가 태어났죠.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제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며느리의 요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한 달에 50만, 원월 50만 원이었어요. 하윤이는 피부가 예민해서 꼭 비싼 수입 기저귀를 써야 한대요. 알았다고 했죠. 몇 달 뒤 액수가 100만 원월, 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하윤이가 음악에 소질이 보인대요. 어릴 때부터 최고급 피아노, 개인 교습 피아노, 교습비를 시켜야 한다더군요. 조금 망설여졌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니 어쩌겠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150만 원월, 150만 원이 됐어요. 이번엔 진우의 스타트업이었죠. 회사가 자리가 잡힐 때까지 긴급 자금 회사, 긴급 자금이 필요하대요. 매달. 저는 이 두 번째 통장, 추수 계좌 통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어요. 150만 원. 제 고시원 방세가 30만 원인데 그 돈을 보내기 위해 저는 제 심장약을 반으로 쪼개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 한 알 먹어야 하는 걸 이틀에 나눠 먹었죠. 공용 주방에서 끓여 먹는 라면으로 연명. 한 끼가 제 유일한 식사였고요. 그렇게 5년이었어요. 제 추수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추수 계좌 고갈. 그 5년간 그 애들은 단 한 번도 병문안, 제 남편, 자기들 아버지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요양원 비용은 전부 제 몫이었죠. 진우는 한 달에 한 번 월 1회 전화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투자금, 그 투자금 소리를 하려고 전화한 거였죠. 하윤이요? 몇 번 제 고시원 방에 데려온 적이 있었죠. 며느리는 문 입구에서부터 인상을 썼고요. 하윤이는 제 방을 둘러보더니 할머니, 방이 왜 이렇게 좁아? 손녀의 방이 좁다는 불평. 하더군요. 아이는 배운 대로 말하는 거겠죠.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작년 설날 전이었어요. 갑자기 아들 내외가 웬일로 고시원 방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서연이는 비싼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와서 살갑게 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급해서 그런데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회사 직원들, 월급 직원, 월급 날이 겹쳤는데 자금이 꼬였대요. 금방 갚겠다고요. 저는 또 바보처럼 이 마지막 국자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내줬어요. 그렇게 돈을 받아들고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다가 제 방을 쓱 훑어보더군요. 그리고는 진우 들으라는 듯 하지만 제게 다 들리게 말했어요. 참, 어머니는 늙으셔서 모아둔 저축도 없으시네요. 도 하나 없으시네. 저 돈은 다 어디서 나시는지 몰라. 어떻게 저렇게 꾸려나가시는지.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내가 꾸려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를 꾸려주고 있는 거였는데. 그게 바로 제가 그들의 그리스 여행 사진을 보기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옥 같던 날, 그리스에서 돌아온 그들은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사돈에게는 깜짝 선물을 했다던 그들이 시어머니에게는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었죠.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나 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주말에 스키 여행을 가야 한대요. 또 집을 봐달라고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욕을 당하고도 그 배신을 알고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여의도 오피스텔은 그들의 여행 가방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또 청소를 했어요. 과도한 청소. 그리스 바다에 짠내라도 묻어 있을까 봐 바닥을 닦고 옷가지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닦았죠. 그렇게 한참을 움직였더니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아침에 약을 반쪽만 먹은 데다 종일 굶었거든요. 저혈당이었나 봐요. 다리가 풀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더군요. 뭐라도 입에 넣어야 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 열어보니 주황빛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상주, 곶감 상주 곶감이었어요. 정신없이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생존을 위해.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스키복 차림의 가족들이 들이닥쳤죠. 며느리는 거실에 가방을 던지며 뭐가 그리 불만인지 투덜대고 있었어요. 그러다 주방 식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옆에 둔 작은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제 곶감 포장지 발견가 나오더군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포장지를 집어들고 제게 오더군요. 그리고 그걸 제 얼굴에 던졌어요. 포장지 던짐. 어머니, 누가 이거 손대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죠. 제가 너무 어지러워서 겨우 입을 뗐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중요한 분께 선물하려고 가져다 둔 건데, 이거 한 개에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 어머니가 다 망쳤다고요. 당장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당장 나가라. 5만 원. 제 아들 진우. 그 녀석은 그저 옆에서 여보, 왜 그래? 어머니신데 아들은 유약하게 이 말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말이 며느리를 더 화나게 했죠. 며느리의 눈이 제가 아침에 들고 온 보따리로 향했어요. 손수 빚은 만두였어요. 아들 녀석이 좋아해서. 며느리가 그 보따리를 풀어헤치더니 냉동 만두를 식탁 위에 쏟아부었어요. 만두 내던짐. 그리고 이런 촌스러운 것. 음식 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냄새 나니까. 저는 그냥 일어섰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일어섰죠. 제 아들을 한번 쳐다봤어요. 진우는 제 눈을 피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20억짜리 집에서 5만 원짜리 곶감 하나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날 밤 여의도에서 신림동까지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몰라요. 굴욕적인 퇴장. 그리스의 샴페인 잔보다 이 5만 원짜리 곶감 포장지가 제 심장을 더 후벼 팠어요. 고시원 방에 돌아와서도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계산을 해봤죠. 20억, 월 150만 원씩 5년, 설날에 2천만 원, 그리고 5만 원. 그래, 내 30년 희생의 값은 딱 곶감 한 개 값이었던 거예요. 그 5만 원짜리 곶감 포장지가 제 뺨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던 그 순간, 제 아들 녀석이 제 눈을 피하던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도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밤새 그 굴욕적인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몰라요. 신림동 고시원 방에 도착했을 땐 이미 동이 트고 있었죠. 방 안은 어제와 똑같이 좁고 어두웠지만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이윤숙이 아니었어요. 씻지도 않고 방을 나섰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남편 인섭 씨가 있는 요양원이었어요. 챕터 1에서 말했던 그 저가 요양원. 복도를 걸어 들어가는데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2인실 구석, 창문도 없는 침대에 인섭 씨가 누워 있었어요. 40층짜리 빌딩의 주인이 이런 곳에 누워 있었네요. 말없이 남편의 마른 손을 잡았어요. 미동도 없는 손, 30년 전 저를 위해 그 황무지를 사던 그 두툼했던 손. 인섭 씨, 나 이제 그만하려고. 진우, 우리 진우 다 키웠으니까 이제 당신이랑 나만 챙기려고요.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내 남편은 여기서 5만 원짜리 곶감 하나도 못 먹고 있는데 내 아들놈은, 내 며느리는. 요양원을 나와 곧장 농협으로 향했어요. 제가 수십 년간 거래한 은행이죠. 늘 보던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은 안색이 안 좋으시네. 저는 대답 대신 통장부터 내밀었어요. 자동이체, 해지하려고요. 어떤 거요? 아드님한테 매달 10일에 들어가는 150만 원, 150만 원짜리요? 네, 그거요. 당장 오늘부터 다시는 입금될 일 없게 해주세요. 직원이 무슨 일이냐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오늘이 9일, 딱 하루 남았었네요. 고시원 방에 돌아오니 점심때가 다 됐더군요. 공용 주방에서 라면 물을 끓이는데 주머니 속 낡은 폴더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 10일 돈 들어갈 날이었죠. 받지 않았어요. 한 통, 두 통, 10통, 20통. 전화기는 배터리가 닳도록 울어댔죠. 저는 그저 물이 끓는 냄비만 쳐다봤어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이고 이번엔 내 아들 진우 이름이 뜨더군요. 그것도 받지 않았어요. 저녁이 다 되어서야 저는 겨우 전화기를 열었어요. 마침 또 우리 며느리였죠. 딸칵.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찢어지는 듯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오늘 돈돈이 왜 안 들어오죠? 왜 안 들어와요? 지금 카드값 막아야 하는데. 저는 가만히 창문도 없는 벽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죠. 그리스 유람선은 좋았니? 그리스 유람선은 좋았니?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정적. 저는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제 30년짜리 자동 이체가 그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죠. 그 뒤로도 전화가 불이 나게 울렸지만 저는 배터리를 빼버렸어요. 다음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저를 위한 일을 했어요. 복지센터 게시판에 붙어 있던 시니어 도예 교실도예 수업 포스터를 봤거든요. 망설임 없이 등록했죠. 차갑고 축축한 흙을 손에 쥐었어요. 물레를 돌리는데 흙덩이가 자꾸만 찌그러지고 무너졌어요. 마치 내 인생처럼. 저는 흙을 내리치고 반죽하고 다시 중심을 잡았어요. 분노, 억울함, 배신감, 그 모든 걸 흙덩이에 쏟아부었죠. 내 20년의 새벽, 내 30년의 눈물. 그렇게 한참을 흙만 치대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이 흘렀어요. 전화기는 꺼둔 채 도예 교실과 요양원만 오갔죠. 이제 때가 됐어요. 아들 녀석의 스타트업. 내가 새벽 통장에서 꺼내준 20억으로 세운 회사. 그리고 매달 추수 통장에서 150만 원씩 수혈해준 그 회사. 일주일간 돈줄이 끊겼으니 지금쯤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아들 회사 자금난. 저는 고시원 방 깡통 상자에서 마지막 통장, 국자 통장과 함께 묶어둔 낡은 서류철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 금고가 있는 은행으로 향했죠. 금고에서 JS 재단, 직인이 찍힌 서류들과 법인 인감을 꺼냈어요. 저는 고시원에 사는 낡은 노인네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아무도 모르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에 단 하나 저장된 이름. JS 재단 법무팀. 저 이은숙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고시원 할머니를 대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한서연, 그리고 김진우. 제 목소리는 흙을 치대던 손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어요. 두 사람에게 지원되던 모든 자금, 즉시 중단하세요. 모든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세요. 당장. 며칠 뒤 그리스의 햇살에 까맣게 그을린 아들 부부의 여의도 오피스텔로 두꺼운 서류 봉투가 배달됐을 거예요. 법무법인 태평양 같은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로펌의 이름이 찍혀서요. 그 안에는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겠죠.
귀사 아들의 스타트업의 최대 주주인 국자펀드는 금일부로 모든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며 함을 통보합니다. 또한 귀하가 거주 중인 여의도 오피스텔은 JS 재단 소유의 법인 자산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립니다. 본 서한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즉시 퇴거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마 그 5만 원짜리 곶감 포장지를 제 얼굴에 던지던 그 손으로 그 서류를 벌벌 떨며 붙잡고 있겠죠. 이제 겨우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제가 법무팀에 전화를 걸고 딱 일주일 만이었죠. 도예 교실에서 막 흙을 털어내고 나오는데 고시원 총무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르신 밑에 웬 젊은 사람들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럴 줄 알았죠. 저는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쿵쿵 울리는 심장을 애써 누르며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리스의 햇살이 남긴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공황 상태에 질린 두 사람이 좁은 고시원 입구에 서 있었어요. 펀드 매니저라던 며느리 서연이는 머리를 아무렇게나 질끈 묶고 있었고 늘 깔끔을 떨던 아들 진우는 셔츠가 반쯤 구겨져 나와 있었죠. 저를 보더니 두 사람이 하얀 얼굴로 달려들었어요. 어머니, 그리고는 제 좁은 방, 그 한 평 반짜리 퀴퀴한 방문 앞에서 그 번쩍거리던 두 사람이 제 더러운 장판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진우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울음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그 곶감이요.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배고프셨을 텐데 그 5만 원 곶감 사건 사과짜리 곶감.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곶감, 그거. 네, 제가 잘못했어요. 5만 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20억, 월 150만 원, 30년의 세월, 내 남편의 인생, 그 모든 것의 값이 고작 5만 원짜리 곶감이었던 거예요. 저들에게는. 저는 그저 가만히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방 안의 낡은 형광등이 두 사람의 정수리를 비추고 있었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방 안에는 며느리의 가쁜 숨소리만 들렸어요. 제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죠. 곶감? 그건 그냥 마침표였을 뿐이란다. 그건 마침표일 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손에는 구겨진 서류 봉투가 들려있더군요. 내용 증명.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그제야 본론이 나온 거죠. 무슨 국자펀드. 라는 데서 제 회사 망하게 생겼어요, 어머니. 내 회사. 그리고 JS그룹은 또 뭐고요? 어머니가 이런 데를 어떻게.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절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집이요. 여의도 오피스텔. 이거 엄마가 저 사주신 거잖아요. 엄마가 사준 집. 근데 나가래요. 30일 안에. 이게 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엄마가 사준 집. 그래, 내가 사줬지. 저는 더 이상 이 좁은 방에서 대꾸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외투 주머니에는 어제 은행 금고에서 찾아온 것이 들어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검은색 카드키 하나를 꺼냈어요. 이 방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물건이었죠. 두 사람이 눈이 동그래져서 그 카드를 쳐다봤어요.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따라와라. 영문도 모른 채 두 사람은 저를 따라 나섰어요. 저는 고시원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목적지를 말했죠. 강남 테헤란로요. JS타워 앞에서 세워주세요.
택시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아마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국자 펀드니 JS 그룹이니 하는 게 이 고시원 사는 늙은 어미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택시가 한강 다리를 건넜어요. 신림동의 낡은 풍경이 사라지고 화려한 강남의 빌딩들이 창밖을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저녁 해가 질 무렵 택시가 멈췄어요. 다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 눈앞에 그 빌딩이 서 있었어요. 40층, 40층.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거대한 탑. 저녁 노을을 받아 건물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는으로 불타고 있었죠. 다블스. 진우와 서연이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 성공의 상징.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JS 타워, 여길, 왜, JS. 설마, 아들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어요. 설마, 인섭, JS, 설마, 인섭.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가장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 인섭. 내 아버지 이름이다. 그리고 저는 제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마지막 통장, 국자라고 쓰인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 국자. 그건 나다. 국자는 나다. 며느리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는 이 타워가 저절로 솟아난 줄 알았니? 타워가 저절로 솟아난 줄 알았니? 제 목소리가 강남의 시끄러운 소음을 뚫고 강철처럼 울렸어요. 내가 그렇게 쉽게 받아간 그 20억.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20억이 하늘에서 떨어졌니? 돈인 줄 알았어? 내 아버지가 이 땅을 샀다. 너희들. 아니, 너 하나 업어 키울 때. 그때는 여긴 그냥 황무지였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 내 국밥집에서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피땀으로 번 돈 피땀으로 산 땅. 그거 전부 털어 넣어서 내 아버지가 이 땅을 샀다고. 그리고 6개월 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을지도 몰라요. 비계가 무너졌어. 비계 붕괴. 내 아버지는 그렇게 누웠고 빚더미에 앉았지. 친척들의 매도, 압박, 매일같이 찾아와서 소리 질렀다. 저 땅 팔라고. 식물인간. 병수발하면서 애 데리고 어떻게 살 거냐고. 당장 팔아서 빚 갚으라고. 하지만 난 안 팔았어. 하지만 난 팔지 않았어. 그게 내 아버지 유일한 꿈, 내 아버지의 유일한 꿈이었으니까. 난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갔다. 하루에 수백 그릇, 수천 그릇, 지난 20년간이 수만 그릇에 국밥을 퍼냈어. 밤에는 여의도 빌딩 화장실 청소를 했고 하루 3시간씩 자면서 그렇게 20년을 버텼다. 진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강남 한복판 보도블록 위에 그 번듯하던 녀석이 무너져 내렸죠. 부끄러움의 무너짐.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5만 원짜리 곶감 때문에 내쫓은 늙은 어미가 그저 고시원에 사는 촌스러운 노인네가 아니라 이 거대한 부의 창립자 모동이었다는 걸. 저는 무너진 아들 녀석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일어나, 똑바로 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타워는 강철로 지어진 게 아니야. 내 등으로 지었다. 타워는 내 등으로 지었다. 내 20년 피와 눈물 20년 피눈물로 올린 거라고. 그게 바로 너희가 그토록 쉽게 받아 쓴 엔젤 투자금의 실체다. 너희 사돈 은퇴 축하한다고 그리스 유람선 타고 다니는데 썼던 그 돈.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던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죠. 어머니. 아니, 그 호칭이 아니었어요. 그럼, 회장님이셨어요. 회장님이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며느리를 무시하며 그럴 가치도 없었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고 있는 진우를 향해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이 재산을 위해서 저렇게 식물인간으로 누운 그날 죽다. 살아난 날, 그 기일이나 다름없는 그날. 너희는 어디 있었지? 그리스에 있었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지. 이제 다 끝났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여의도 오피스텔 매각, 당장 매각 절차 들어갈 거다. 내가 사장 노릇하던 그 스타트업인지 뭔지 회사 해산도 해산이야. 이제부터 국자펀드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JS 타워의 주인, JS를 위해, 내 아버지를 위해서. 저는 돌아섰어요. 40층 빌딩의 그림자가 바닥에 무너진 내 아들을, 그리고 창백하게 서 있는 며느리를 어둡게 집어삼키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줘야 했어요. 그 낡은 고시원 방에서 저를 멸시하던 그 눈빛으로 물었었죠. 너희가 그랬지. 내가 저축도 한 푼 없이 어떻게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는지,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궁금하다고. 저는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강남의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제 너희가 직접 꾸려나가는 법을 이제 너희가 꾸려나가라 배울 시간이다. 강남의 그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제 인생의 가장 큰 그림자였던 두 사람을 남겨두고 돌아선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그 뒤로 그 애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일부러 알아보진 않았지만 법무팀을 통해 정리된 보고는 받았어요. 아들 녀석의 그 번지르르 했던 스타트업은 당연히 파산했죠. 국자펀드가 투자금을 회수하니 애초에 껍데기뿐인 회사였으니까요. 여의도의 그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오피스텔도 결국 매각 절차가 끝났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잘나가던 펀드 매니저 며느리도 평판에 문제가 생겨서인지 일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군요. 결국 두 사람. 지금은 서울 구로동에 있는 낮고 좁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딱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그 한 평 반짜리 고시원 방보다는 훨씬 넓은 곳이겠죠. 하지만 그 화려했던 여의도 생활에 비하면 어떨까요? 이젠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직접 꾸려나가는 법을 배울 시간이라고. 다들 그렇게 자기 몫의 인생을 사는 거겠죠. 저는 그 시끄럽고 냄새나던 서울을 떠났어요. 지금은 여기 아주 먼 곳, 제주도에 와 있답니다. 제 평생 이렇게 파랗고 깊은 바다를 매일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신림동 고시원의 그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짭짤한 바닷바람 냄새가 숨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들어와요. 제가 왜 이곳에 왔냐고요? 제 남은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 모든 소동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편 인섭 씨는 제 곁을 떠났어요. 30년의 긴 투병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거죠. 저는 남편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함께 꿈꿨던 그 집을 꼭 짓겠다고. 저는 제 모든 것, JS 타워와 국자펀드의 남은 재산을 전부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여기 제주도 애월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언덕에 제 마지막 꿈을 지었죠. 사람들은 이곳을 JS 빌라라고 불러요. 언론에서는 연일 국내 최고급 실버타운이 개장했다고 떠들더군요. 하지만 저에겐 그런 거창한 이름이 아니에요. 여긴 그냥 집이에요. 30년 전 제 남편 인섭 씨가 비계 위에서 먼지 묻은 얼굴로 웃으며 제게 약속했던 근사한 집, 그리고 제가 남편의 차가운 유골함을 끌어안고 꼭 지어주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집이죠.
JS 빌라의 가장 중요한 공간,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에는 제 남편 강인섭 씨가 잠들어 있어요. 바다를 좋아했던 그 사람을 위해 마련한 자리죠. 저는 매일 아침 홀로 바닷가를 산책해요. 남편은 이제 제 곁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저기 언덕 위에 하얗게 솟아있는 우리 JS 빌라. 자신의 이름이 붙은 저 건물을 가만히 바라볼 때마다 남편도 함께 보고 있다는 걸요. 그 30년의 세월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 마른 손을 꼭 마주 잡죠. 그걸로 됐어요. 저는 정말 그걸로 충분해요. 아, 저요. 저는 이제 회장님도 아니고 국밥집 아줌마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국자 카페 사장 이은숙이죠. 여기 JS 빌라 1층,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아주 작은 북카페를 하나 열었거든요. 카페 이름은 물론 국자 카페예요. 제 20년의 새벽을 함께 해준 제 인생 그 자체였던 이름이니까요. 향긋한 커피 냄새랑 묵은 책 냄새가 어우러진 이 작은 공간이 저는 참 좋아요. 카페 한쪽 벽에는 제법 그럴듯한 선반을 하나 짜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 제 첫 작품들을 올려뒀죠. 기억나세요? 곶감 사건 직후에 등록했던 그 도예 교실. 거기서 제가 만든 울퉁불퉁하고 삐뚤빼뚤한 찻잔들이에요. 손님들은 이게 뭐냐고, 솜씨가 영 형편없다고 웃으시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도자기보다 소중해요. 그 차가운 흙을 치대고 두드리고 다시 세우면서 제 분노도 억울함도 다 씻어냈거든요. 제 손으로 직접 빚은 제 두 번째 인생의 증표 같은 거죠. 가끔 이 국자 카페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부서지는 제주 바다의 윤수를 가만히 바라봐요. 그러다 보면 문득 그날이 생각나요. 며느리가 제 뺨을 향해 던졌던 그 5만 원짜리 상주 곶감. 참 쓰라리고 굴욕적이었죠. 제 75년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만약 그날 그 곶감 사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지금도 그 한 평 반짜리 고시원 방에서 심장약을 반으로 쪼개 먹고 있었을 거예요. 매달 150만 원이 빠져나간 추수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겠죠. 낡은 빵이나 먹으라는 며느리의 모욕을 어쩌면 평생 당연하게 참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5만 원짜리 곶감 포장지가 제 목을 30년간 올가매고 있던 그 질긴 굴레를 끊어준 날카로운 열쇠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쓰라린 모욕이 제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라고 외친 비명 같은 선물이었죠. 저는 이제 괜찮아요. 여기 제주도에서 제 남편 인섭 씨의 넋이 잠든 곳에서 저는 제 75년 인생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답니다. 이 국자 카페에서요.